(1-3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넘어갈게요. (1-3의) 신의성실의 원칙. (1-3에) 배치한 내 문제는 그런 거였었어요. 원래 내가 문제를 배치했던 거는 (1-3에서) 이런 거 그냥 들으면 돼요. 없는 사람은 어음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치를 했는데, 그래서 어음 청구를 하려 했더니 발행자가 거기 먼 동네 살아요. 다른 이런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어음의 경우는 우리가 피고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채권의 경우는 지참채무 원칙상 자기 주소지에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어음의 경우는 지급지 그 발행자 주소에 가서 내야 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에 지금 수치해서 취득해서 내려고 하는데 자기 동네는 낼 도리가 없고, 해피하면 그 발행자 등은 저쪽 딴 동네 살고 있어요. 멀리. 그래가지고 소송 내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니까 중간에 배서의 연속에서 자기 처남을 살짝 하나 껴 넣었어요. 처남을 껴넣으니까 처남은 자기랑 같은 동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남을 기준으로 발행인, 그 다음에 전 배서인들이 줄줄이 엮여서 뭘로 끌려 들어왔어요? 관련재판적이라는 25조에서 끌고 들어왔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어음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취득을 했는데 이 청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간 싫어요. 근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금전 청구였다면 자기가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행히 피고의 보통 재판장 말고 뭘 찾아보면 돼요? 의무이행지로서 자기 주소지에다 낼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그쪽 특별재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여지책 끝에 배서의 연속에서 마지막에 자기 직전에 처남을 껴넣고 자기한테 배서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취득한 것으로 해놔가지고 자기 처남을 기준으로 다 끌고 들어왔어요. 자기 동네 사는 처남. 거기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25조의 관련 재판적의 적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처남은 그런 용도로 끌고 들어왔으니까 처남한테 진짜 돈 받을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카드로만 쓰려고 하니까 소송 도중에 처남에 대해서 소를 취하해버렸어요. 처남 빼줬어요. 다시. 너 그 용도로만 내가 쓴 거니까 너 이제 나가라 하고서 빼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허탈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코 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코 끼게 된 그 사람은 이제 처남인지라 빠져나가게 또 하고 이랬으니까 이 사람도 참 그럴 바에는 처남 끝끝내 그냥 데리고 가지. 거기서 또 도중에 소를 취하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쟁점. 관할은 언제 기준으로 발생한다? 제소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은 변론 종결시나 뭐 이런 것이 자주 어떤 기준 시점으로 이야기되는데, 관할권의 판단은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제소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 처남에 껴가지고 처음에 발생시켰던 그 사건이 처남이 빠져나가도 상관없이 일단은 관할이 제소시를 기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지금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건에서는 관련 재판적이 공동소송 간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하나 묻고 있는데, 25조 2항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소송 중에 65조 전문의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이 있고 65조 후문의 경우는 관련재판적이 적용이 없어요. 65조 전문과 후문이 의미가 있는 것은 53조의 선정당사제도에 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그자들 사이에서 총원을 위해서 소송 수행할 사를 총원을 의한 소송 수행에 있어서 개개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해서 누군가를 내세워서 선정 당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53조 조문이 있는데, 그 53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는, 나는 혼자 반대의 입장이지만 대부분 학설 판례는 65조 전문의 경우에만 선정 당사자 제도에 적용이 있다고 해요. 나는 65조 후문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는 무시하고 통설 판례적인 그런 전문의 경우만 이해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런 25조와 53조가 65조와 관련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잠깐 언급하고요. 그래서 25조의 관련 재판적인 적용은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객관적 병합의 경우는 적용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 공동소송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이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25조 2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 말한 배서인, 피배이선, 발행인 등을 묶는 것은 뭐 공동소송으로서 관련 재판적인 적용을 받는데 지장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관할을 따지니까 애초에 제소시 기준으로 관할이 일단 성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소를 취하해서 이제 처남을 빼내는 이 장면에서 하나 나오는 게
신의 측의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배제라든지 소송상 권능의 남용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신의 측 의뢰가 아니냐라는 문제 설정을 1-3에 했는데 마침 판례가 딱 나왔어요. 요번에 2011년에 비슷한 상황의 판례가 어떤 사건이면 전주의 어떤 절인데, 전주 근처의 절인데 그 절에 어떤 소송 업무를 했던 변호사가 결국 대금에 대해서 뭐 분쟁이 있었는지 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지 그 절을 상대로 소송을 내게 생겼어요. 소송을 내게 생겼는데 그 전주의 변호사인데 전주에 내는 게 뭐가 싫었는지 서울에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다 이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자기네끼리 지금 그 합의까지도 사실은 전주에서 하기로 해놨고 있었던 사건인데 부득불 전주에는 내기 싫었는지 서울에 내고 싶은데 낼 생각으로 그 사찰을 그 절 자체도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절을 관리하는 어떤 재단, 그런 종단이랄까 재단, 거기를 이 자기의 보수의 연대보증인으로 끌어가지고 그쪽 기준으로 해서 그게 그 재단이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요. 그 종단이랄까 재단이 서울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서울에 내면서 이 절을 서울로 끌고 가서 관련 재판적의 적용을 받게끔 하면서 서울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게 합의까지 해놨었어요. 전주에 서기로. 근데 이 합의는 전속적 합의에 불과한 거니까 전속 관할은 아니니까 일단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끌려가느냐가 전속 관할의 경우는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31조의 전속관할의 조문을 보면 25조 같은 것을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속관할은 공익적이랄까 어떤 정책적 목적 하에 특정한 법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가 다 여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속이라는 것에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전속 그 자체가 아니라 합의라는 것은 전속적 합의라고 그래서 전속과 대칭되는 합의라는 당사자 사이의 어떤 임의적인 결정을 인정하고 있는 전속적이라는 말은 있지만 합의관할은 전속관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송법에서 이렇게 문장 나올 때 앞에 부가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에 비해서 뒤에 제대로 오는 그 걸리는 말이 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적 합의관할은 전속적이라는 부가가 있지 합의관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관할이니까 그거는 전속관할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인 적용에 있어서 만약 전속관할로 전주에서 해야 되는 사건이었다면 관련 재판적으로 발생시킬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에서는 안 가도 되는 전속관할이라면 가는 게 안 되는 관련 재판 적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이 케이스에서는 전속적 합의에 불과한 거지 전속관할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한 번도 그 언급이 안 나오는데 내 책에 잠깐 언급해놨는데 전속적 합의는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판례에 살짝 나와요. 이 판례 하급심에서 나와요. 일반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전속적 합의의 경우에 재량 이송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제는 여러분이 봤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 관련 재판적의 적용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는 명백히 없었는데 당연히 이제 전속이 아니라 합의에 무게를 두는 이 용어 사용을 본다면 관련 재판 적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관련 재판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1심은 전주로 가라고 해서 이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서울에 왔느냐? 전주 가서 해라. 라고 1심에서는 이송 결정을 했어요. 이송 결정.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1심 결정을 취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 결정을 취소했어요. 자기네가 지금 서울서 해야 된다.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대법원이 이 경우 파기환송했네요.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그러니까 1심은 이송했고 2심은 1심 이송한 게 잘못됐다. 서울서 할 수 있다는데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뭐 때문에 파기환송했냐? 좀 아까 같은 논리로 신의 측에 의뢰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소송 낸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보증관계 등에 있어서 지금 종단인지 재단을 거는 것은 명백히 이 보증관계가 아닌데 네가 서울에 관할권을 생기게 할 목적만으로 이렇게 건 거다. 그다음에 네가 변호사니까 그거 분명히 따질 줄 아는 놈인데 왜 그 어설프게 뭐 잘 모르는 듯하면서 쓱 그렇게 보증관계를 내세우면서 왔느냐. 뭐 변호사인 너가 그런 거 잘 판단해보면 아닌 거 뻔한데 그러면서 이 관련 재판적을 발생시키려고 그 종단인지 재단을 연대보증관계로 설정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신의 측에 의배된다라는 식의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상황이라서 1심, 항소심, 상고심 다 뒤집히면서 재밌는 사건이 됐네요. 여기 표현이 제일 밑에 관할 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 측에 의배된다 이런 문장으로 지금 넘어가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1-3의 신의 측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우연히 그런 게 등장했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쭉쭉쭉쭉 넘어가요.